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빈장민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사실 명절이 지나면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곤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 특히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뭐 명절 끝에는 이혼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런 기사가 또 빠지지 않고 나오기도 하는데 명절 후에 정말로 이혼 신청이 늘어나나요? 이혼 상담이 좀 늘어나나요? 어떠세요? 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예. 확실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여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예. 이게 오랜만에 만나죠. 또 오랜만에 만난다는 이런 점이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회포를 푼다는 명목으로 음주를 하면서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서로의 기분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힘들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죠. 이동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들에게 이렇게 몰리는 이 과도한 명절 준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네.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군요. 이 명절 동안의 갈등이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네, 그건 사실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예. 이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 명절 기간에 발생한 단발적인 사건 하나만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전부터 쌓여왔던 각종 문제들이 이 명절에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해서 한 번에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 동안에 작은 갈등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좀 중한 경우, 예. 폭언이나 폭행이나 또 시부모나 장인에 의한 부당한 대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예.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법원의 판단도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확실히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가사소송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아내가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80몇 년도 판례였는데 예. 이 당시 법원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서 즉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안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이 재판부에서는 아내이자 며느리는 당연히 명절에 시댁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이혼을 받아준 사례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의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 당연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 안 갔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본 후에 판단을 하곤 합니다. 예. 이를테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내가 계속해서 시댁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아내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시댁에서 과도하게 일을 시킨다든지 혹은 또 며느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심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이와 같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며느리라면 사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던 것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부 사이에 이게 누구 한 명의 일방적인 희생이란 없다 이렇게 좀 판결이 좀 변화돼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부 각자의 역할로 갈등을 겪거나 또 가족들 간의 분쟁으로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례 많이 있나요? 네, 사실 제법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날 지나치게 노동을 시키거나 예. 혹은 또 부모와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서로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는 물론이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형사 처벌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제기되는 건수에 비해서 이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중간에 화해하거나 합의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통계상 보이는 건수는 뭐 객관적으로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저희가 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아무쪼록 좀 이런 갈등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화, 소통 필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오늘 좀 짚어보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 동승자 한 명을 태운 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뭐 래퍼 노엘 씨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노엘 씨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면허 취소 수준은 0.01%인데요. 예. 그럴 때가 되죠. 예. 같은 날 장 씨는 자신의 소속사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인정하는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회의원의 아들임을 들먹이면서 합의를 시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장 씨가 냈는데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 씨의 아는 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장 씨도 처음에는 제3자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떡발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장 씨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운전자가 뭐 지금 보조를 했다 이렇게 했다가 약 30분 후에 뒤늦게 나타난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의 말을 믿고 일단 장 씨는 돌려보내고 스스로 운전자라고 했던 그 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약 2시간 후에 장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다시 나타나서 그제서야 자신이 운전자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건데 이럴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한 이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즉 여기서는 이제 뭐 래퍼 노엘 그러니까 이제 장 씨가 될 건데요. 예. 장 씨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로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교사범으로도 처벌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실제로 장 씨의 사주를 받고 내가 했다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범으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 거짓 자백을 한 본인은 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범으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네. 이를 시킨 음주운전자, 즉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장 씨가 될 것인데요. 네. 장 씨의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도 처벌이 되고 이와 동시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용준 씨가 사고 직후에 자신의 이 벤츠 차량에 블랙박스를 빼내서 가져간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네. 만약 장 씨가 이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즉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 그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은닉했다면 예. 이것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장 씨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자신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을 했죠. 그래서 이 증거인멸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장 씨는 사고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좀 낮아지는 걸까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작성한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실이 감형 사유, 즉 형을 낮춰주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언론 등에 따르면 이게 3,500만 원 정도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사실이 이제 사실일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낮아질 확률이 크죠.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이 뺑소니 혐의에다가 블랙박스 증거 인멸, 정황까지 이게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이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형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뺑소니 혐의라든지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 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이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동차 튜닝샵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부산에서는 핏불테리어가 70대 여성을 물고 달아난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 부산 동구 순영동에서 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가 산책을 가기 위해서 막 집을 나서던 5살의 진돗개를 공격했고요. 뒤이어 집안으로 난입을 해서 거실에 있던 70대 여성까지 공격을 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상상하면 너무나 무시무시한데 견주의 말은 이렇습니다. 개를 외출할 때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개가 스스로 집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견주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외출할 때는 입마개, 목줄 착용 이런 게 의무화 되긴 했지만 이렇게 개가 스스로 집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조항을 보면은 이제 외출을 할 때를 전제로 예. 견주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견주의 주장대로 해당 맹견이 혼자서 탈출을 한 경우에는 이 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들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관할 동구청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비록 외출 상황이 아니고 해당 맹견이 스스로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견주의 관리 소홀이 드러난다면 민법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형법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핏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기로 소문난 맹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뿐만 아니라 도사견 그리고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소개하신 어떤 카센터 사고와 같이 이 5종 이외에도 또 사나운 개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목줄과 입마개 규정을 좀 더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 개물림 사고인데요. 이 맹견에 대한, 이 견주에 대한 의무나 책임, 교육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좀 조심을 하지 않는 견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목줄 안 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릴 때 목줄은 꼭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연휴 때 제가 또 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예. 어른들 모시고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을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식당에서 중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온 젊은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손님들이 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 개들이 지나가는 어떤 다른 손님을 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들이 당사자에게는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또 그 강아지도 제대로 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제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를 포함한 주변 손님들이 굉장히 좀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와 같이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대상이지만은 이 주변인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견주가 지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좀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겠어요.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